127페이지 53번부터 24강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누누이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포스코나 제철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단지 제가 조금 공부를 좀 일찍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부분을 이렇게 공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는 그 회사에서 기밀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걸 또 회사별로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또 제가 문제를 출제한 사람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데는 조금 저도 약간 당황스럽고 불충분한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53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로조업에서 소결법 적용하는 이유로 부적합한 것은 고로조업을 할 때 그냥 철광석 가루를 고로에 넣어서 하면 되지 왜 소결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조업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부적합한 것은 해놨습니다. 소결을 한다는 것은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코크스 원단위 증가를 위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재선 능률 높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적합한 입도 유지를 위해서 이것도 맞습니다. 항상 입도가 적합해야만 이게 통기성이 좋아서 쉽게 말하면 철광석 환원이 잘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환원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는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결광의 입도가 균일하고 통기성이 좋으면 코어커스를 적게 써도 됩니다. 코어커스 원단위 증가를 위해서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5번 고로투와이어 풍구입니다. 고로투와이어 풍구입니다. 고로투와이어 풍구의 수준면에서 장입기준선까지의 용적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유효 내용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유효 내용적입니다. 이런 건 가끔 어떤 데 실기시험 칠 때 유효 내용적이 뭐냐 이렇게 주관식으로 써라 하는 것도 나옵니다. 바람구멍 선단에서 생긴 선단의 끝부분입니다. 가스가 노에서 올라갈 때이며 장애물과 접촉하여 반응하는 용적 또한 유효 내용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답을 쓸 때 유효 내용적이 뭐냐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되면 고로 풍구의 수준면에서 장입기준선까지의 용적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거로 내용적은 뭐냐면은 출선구에서 기준선까지의 용적이고 전 용적은 노바닥에서 노구까지의 용적입니다. 사실은 노구까지 광석이는 다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정의는 전 용적은 노바닥에서 노구까지 용적이고 내용적은 출선구에서 장입기준선까지 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 내용적은 요겁니다. 요거보다 요건 조금 여러분이 이 밑에 내용은 실제로는 맞는데 여러분이 이게 어차피 실기 시험 칠 때는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조금 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고로 풍구의 수준면에서 장입기준선까지 요걸 꼭 외워두면은 좋겠습니다. 자, 57번으로 한번 봅시다. 소결기 급광 또 나오죠. 이 뭐냐, 급은 요 뒤에다 표시하는 공급, 광은 광석. 그래서 광석을 공급하는 장치를 우리는 줄여서 급광이라고 했습니다. 드럼 피드 맞고 컷 게이트 맞고 셔틀 컨베이어 맞는데 풍상은 아니다라고 했죠. 자, 풍상은 뭐냐, 여기 설명이 다 돼 있네요. 팔레트 위 소결 원료층을 통해
공기를 이렇게 흡인합니다. 공기가 쭉 올라와야 그 불이 붙으면 잘 붙겠죠. 그죠? 그래서 팔레트 위 소결 원료층을 통해 공기 흡인하는 설비를 풍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왜 불을 붙일 때 풍구를 통해 가도 붙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풍상입니다. 탄화실, 코크로에서 석탄을 건류하는 거고, 종풍은 노수명이 다 되어 개수공사를 위해 고로 내부에서 불을 끄는 작업이고, 슬립은 안정적 장애물 강화 대신 한 번에 급하게 내려앉는 현상이고, 당도라는 게 나옵니다. 당도는 뭐냐 하면은 쇳물이 이제 노상에 고여있는 녹은 쇳물을 빼내는 겁니다. 쇳물 흘러나오는 대탕도와 소탕도가 있는데, 대탕도에서는 어떤 대탕도로는 용선이 비중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오르고, 슬래그는 가벼우면서 유동성이 좋은 위에 통통 튀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탕도 끝에 가면 스키머라는 게 있습니다. 내암으로 된 거. 이걸 가지고 슬래그를 싹 걷어버리면 슬래그는 그 슬래그 탕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용선은 소탕도로 흘러가서 토페도카에 실려서 절로로 갑니다. 자, 요게 이제 드럼 피드하고 컷 게이트 셔틀 컨베이어는 이 앞부분에서도 몇 번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테이브에서 연수라는 것은 우리와 경수, 강한 물, 연수, 이제 부드러운 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도물 같은 거는 주로 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브에서 연수를 제조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이 이제 수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테이브 관에서 이게 이제 뭐 바닷물 성분이라든지 여러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은 스테이브 관에서 스케일이 생성합니다. 그 스케일 생성이라든지 부식을 방지하여 배관물을 보호하며 냉각 효과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테이브 이거는 내부에서 고로 내부에서 냉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브에서 연수를 제조하여 사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품위가 57.8%의 광석에서 철분 94%인 선철 1톤 만들 때 필요한 광석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단 철분은 손실이 없고 모두 환원되어 철 손실이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필요 광석은 품위분의 생산량입니다. 품위가 얼마냐면 57.8이니까 0.578이고 그 다음에 선철은 1톤에 94%입니다. 그래서 1톤은 1000kg이죠. 곱하기 0.94니까 요걸 하니까 1626 광석이 1626 kg이 있어야만 선철, 용선 쉽게 말하면은 용선을 이제 1톤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얼마든지 실기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소홀히 하지 말고 이론에서 이런 거는 건성으로 보지 말고 좀 항상 계산도 한번 해보고 그러세요. 실기에서도 적용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간접화는 연소대, 그러니까 연소대라는 거는 뭐냐, 풍구, 바람 구멍으로 뜨거운 공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 뜨거운 바람이 거기에 있는 코크스하고 한번 부딪힙니다. 반응을 해가지고 CO2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CO2가 바로 또 코크스하고 옆에 있는 코크스 반응해서 CO가스가 됩니다. 이 CO가스가 간접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광석과 접촉하여 반응하면 철광석이 환원되는데 이 반응은 뭐냐면 발열 반응이고 그 철광석은 고체지만은 CO는 기체입니다. 고체와 기체 반응으로 매우 빠른 반응 속도로 고려해서 필수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로 떼어서 불을 열을 넣는 거하고 가스로 열을 넣는 거하고 어느 게 빠릅니까? 가스라는 게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여기서 철광석을 녹이려면 고체, CO 기체가 빠릅니다.
코커스가 빠른 게 아니고 이게 간접 환원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환원은 어떻게 되냐면 철광석 풍구면에 내려올 때 환원철되는 현상입니다. 철광석 풍구면까지 내려올 때는 이 철광석이 완전히 녹은 게 아니고 이제 환원되면서 환원철이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풍구 앞에서 금속철이 풍구로 들어오는 공기와 반응하여 산화하며 그 산화철 FeO가 노상부에서 가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코커스가 완전히 기체가 되지 않고 벌겋게 되어 있는 그 고체 상태의 저결 상태의 코커스와 산화철이 FeO가 반응해서 금속철로 환원하는 겁니다.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에요. 그리고 고체와 고체 반응입니다. 느린 반응 속도로 솔루션 로스가 많아가지고 그 손실이 많습니다. 가급적 이거는 감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접 환원이 좋다 하는 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료 부분입니다. 129페이지. 비정질 합금, 비정질 합금을 우리 비결정성 합금은 결정을 안 이루는 겁니다. 비정질 합금에서의 기체금냉법은 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알아두세요. 비정질 합금은 어떻게 되냐면 액체 상태에서 바로 금냉을 시켜버리면 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다가 천천히 냉각하면은 고체 상태가 되면 결정이 생겨서 성장하는데 이 비정질 합금은 아예 결정이 못 생기도록 액체 상태에 섞여 있다가 바로 금냉을 해버립니다. 이게 금속 액체 금냉법이고요. 또는 이 액체 금속을 열을 가해가지고 반기체 상태로 해서 바로 금냉시켜버리는 기체 금냉법이 있습니다. 자, 기체 금냉법은 진공정착이 있습니다. 진공정착과 스퍼트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체 금냉법은 진공정착과 스퍼트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서는 영어로는 스퍼터도 되지만은 스퍼트링이라고도 합니다. 기체 금냉법은 요 두 가지가 있고요. 금속 액체 금냉법은 한번 봅시다. 롤 하나에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액체 상태에서 금냉시키는 단롤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롤 두 개로 까는 상롤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액체를 막 원심법으로 돌립니다. 원심 금냉법이 있어요. 원심 금냉법. 그 다음에 분무법이 있어요. 스프레이식으로 뿌려가지고 분무법이 있어요.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속 액체 금냉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비정질 합금은 어떤 특징이 있냐? 전기 저항이 크고 온도 이존성은 적습니다. 결정화로 용접은 불가능합니다. 이래 다시 하려면 열에 약하고 고온 결정화로 다른 재료로 되며 얇은 재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도 높고 연성양화하며 가공경화, 보통 금속은 가공경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가공경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고주파 특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3번 구리합금 중 석출경화. 석출경화는 시효경화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서 경화한다 해서 시효경화라고, 시효경화할 때 이게는 고체에서 고체가 표면에 석출해서 경화되기 때문에 이걸 석출경화라고 합니다. 구리합금 중에서 이 석출경화, 시효경화, 석출경화, 시효경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강도와 경도가 큽니다. 그래서 구리합금 중에서 석출경화, 시효경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베릴륨동입니다. 베릴륨동입니다. 5번 알루미늄 구리계 주물용 합금을 인공시효. 그러니까 시효경화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인공시효와 상온시효가 있습니다. 인공시효와 상온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경화는 인공시효와 상온시효가 있습니다. 인공시효는 이제 알루미늄 구리계 주물용 합금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겨울에 만들었으면 한여름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시효, 상온시효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못 기다리겠다. 지금 바로 온도를 적당히 가열해가지고 시효해야 되겠다. 땀처럼 흘러내리게 해서 해야 되겠다. 요거는 이제 인공시효입니다.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100 내지 160도 정도 됩니다. 시효경화는 늘 제가 강조했지만 석출경화와 같다고 그랬죠.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고체가 땀처럼 나와서 표면을 둘러싸서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석출경화랍니다.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석출이라고 하거든요. 시효경화, 석출경화인데 금속, 합금이 적정 온도에서 일정 시간 지난 후 단단해지는 현상으로 알루미늄, 납, 이거는 본래 용융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온 경화하는 것을 자연시효라고요. 구리 합금은 용융 온도가 조금 높아요. 알루미늄이 만일 660도고 납은 더 낮아요. 그런데 구리는 1083도예요. 그러니까 구리 합금 같은 거는 가열을 해가 경화하는데 이걸 인공시효라고 합니다. 7번 니켈 36%, 크롬 12%. 나머지 철이니까 철이 한 5, 60%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풀어놨지만 철 니켈 합금이에요. 철 니켈 합금은 우리 불변강이 되는데 거기에다 또 다른 불변강이 되도록 크롬을 좀 더 첨가했어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불변강 중에서도 엘린바예요. 불변강은 그 밑에도 있지만 철니켈입니다. 이게 모체예요. 불변강은 일단 철니켈이 모체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인바예요. 인바, invariable st라니까 이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불변강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길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측정용 자재료입니다. 그런데 인바, 길이가 더 안 변하도록 정밀하게 만들고자 할 때는 인바에다가 코발트를 넣으면 슈퍼 인바가 됩니다. 엘린바는 그러면 인바, 철니켈에다 크롬을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탄성이 불변입니다. 그래서 시계 재료 등에 쓰이는데 여기에도 또 코발트를 첨가하면은 더 이제 정밀도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엘린바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면 코발트를 첨가하는 것도 번역이 안 되니까 코엘린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철 니켈계 중 백금 대용 전구 봉입선에 쓰이는 것이 우리는 뭐냐 백금과 같다 해서 이걸 우리는 뭐냐면 플래티나이트라고 합니다. 백금은 PT잖아요. 백금은 플래티넘이라고. 플래티나이트다 한다는 것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변태 초소성 조건 원칙에 대한 설명 아닌 것은 그냥 우리 금속은 이제 가공을 하면 쭉 늘어나거나 펼쳐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늘어나거나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면 가공 경화, 변형 경화라고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데 초소성이라는 것은 막 한 번에 수백 퍼센트 이상이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수백 퍼센트 이상의 커다란 균일 신장하는 걸 우리는 초소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재료에 변태가 있어야 하고 감도 지수가 0이 아닙니다. 감도 지수 M은 적어도 0.3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변태 진행 중에 작은 응력에도 변태 초소성이 되어야 하고 변태점을 오르내리는 열 사이클 반복으로 갑니다. 자, 요거 이제 초소성 재료는 여기 지금 몇 분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다음 철강 재료 중 인성이 가장 낮은 금속 재료는 주철은요 굉장히 경도가 높은 대신에 인성 낮고 매짐성이 큽니다. 주철은 어떻게 되느냐? 강에는 보통 하는데 1.7% 이상의 C 함유합니다. 보통은 2몇 % 함유합니다. 2몇 % 함유합니다. 그보다 낮은 것은 이제 강입니다. 단 1.7% 이것도 뭐 여기서는 뭐 2.3% 이상이라고 하는데도 있는데 여기서는 1.7%라고 했습니다. C 함유하는 철은 약 1150도씨 1150도씨에서 녹아 줌을 제조할 수 있으나 이중 이제 주철은 보통 보면
3.0에서 한 3.6의 C양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주철이라고 합니다. 자, 주철 녹이기 위해 Q폴라라고 하는 용해도가 사용되면 고로에서 여기에서 11번에 보니까 11번 고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괄호가 하나 있죠, 그죠? 요거 이제 오타니까 괄호를 여러분 제거해 주세요. 괄호 없애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처를 여기에 넣고 코어크스 연료로 하여 이제 Q폴라라는 것을 이제 할 때는 또 코어크스 연료로 하여 녹입니다. 보통 주처럼 우리 길 깔아가다 보면은 맨홀 뚜껑 같은 거, 난로를 비롯해서 널리 주물 제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포스코 같은데 주물선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대부분 다 이거 강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물선은 별로 만들지 않습니다. 13번 구리에 5 내지 20% 아연 첨가한 것으로 강도는 낮으나 전연성이 좋고 금색에 가까워 모조금이나 판선 등에 사용되는 황동은 톤백이다. 그죠? 이 톤백은 세분하면 또 길딩 메탈, 로브레스 뭐 이렇게 나누는데 커머셜 브론즈 이렇게 나누는데 막 보통 그 세분하지 않고 5 내지 20% 대라면 톤백이라고 합니다. 문츠 메탈, 육사황동입니다. 독일어죠. 그죠? 기계 재료용. 이게 아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연도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한 400도 정도. 그래서 이제 선박 같은데 그 열을 많이 받는 그런 복수기관, 그 보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배 같은데 그런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아연이 녹아서 떨어져 버리면 그 기계 부품 못 쓰겠죠. 이걸 탈아연 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유의해야 되고요. 켈미선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구리 납계합금으로 베어링에 주로 사용되고요. 포금은 청동, 구리 주석에 아연을 첨가합니다. 아연을 첨가하는 건 주조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포신, 금속용 합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24강 수업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